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또 하나가 지난 10월쯤이었나요? 예. 북한이 이제 주장하기로서는 남한이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방부는 조금 모호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확인해 네. 줄 수는 없다. 요 정도로. 뭐 외교가에서는 그걸 이제 NCND다라고 부르는데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 뭐 북한의 자작극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내기는 했는데 또 모호하게 또 국방부도 나오니까. 네. 예.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북한의 자작극이다 혹은 뭐 우리가 보냈다 어떤 것도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가능성을 따져놓고 봤을 때 이 자작극일 가능성은 사실 저는 조금 50% 미만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자작극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도발적이었고요. 그리고 자작극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본인들의 어떤 그 중심, 그 코어가 되는 조선노동당 그 중앙청사의 뭐 상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뚫렸다라는 걸 주민들한테 공개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달의 내용도 사실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그런 것까지 다 감내하면서 또 자작극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또 정황이라든가 뭐 징후라든가 그런 것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위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북한이 저런 자작극을 벌려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가? 즉 자작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 자작극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종료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위기 상황이라든가 혹은 한국을 자극해가지고 뭐 그들이 원하지 않는 어떤 안보적인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손실과 이 손익계산을 좀 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는 장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이 그렇게까지 무모한 어떤 자작극을 벌릴 만한 충분한 어떤 당위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 군이 보냈느냐? 또 우리 군도 사실 뭐 이 타이밍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만한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뭐 그렇게 북한을 상대로 도발을 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민간이라든가 혹은 제3국이 보냈을 가능성도 저는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자기네 입으로 평양 상공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공간이 뚫렸다라는 걸 그렇죠. 미리 뭐 굳이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다. 뭐 자작극이라면 그럴 이유는 그렇죠. 없다. 만약 자작극이라면 뭐 저기 뚫려도 좀 무방한 곳에 날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조선노동당 중앙청사 위에 날아왔다라는 건 여러 사람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북한 내에서 군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노동당 중앙청사 위가 뚫렸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의 방공을 책임진 사람이 옷을 벗지 않거나 처벌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 만약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개를 했으면 그 지역의 어떤 그 방공을 책임진 사람도 처벌을 받는 것이 맞고 그러면 이런 거죠. 굳이 자작극을 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또 이제 뭐 처벌당했다라는 첩보도 있었고 해당 지역 사람들이 옷을 벗었고 다 교체가 됐다라는 첩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자작극을 이렇게까지 성의를 들여서 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북한의 청년들이 자원 입대를 하고 있다. 네. 몇 명이더라? 140만 명. 이거 엄청 많은 건데. 그 뭐 사실 그냥 이름만 올리는 거고요. 이게 뭐 뭐라 해야 돼? 신청서? 네, 신청서 같은 것만 쓰고 한 일주일 지나면 지금 벌써 한 2달이 지났죠. 그 140명 뭐 탄원 입대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뭐 9월 정도. 9월 말 뭐 이 정도였는데 9월 말 10월 초였는데 140만 명. 네. 지금 아무 소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그런 내부의 분위기가 있는 걸까요? 북한은 때에 따라서 이제 그런 어떤 전쟁 분위기를 고취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전쟁 분위기는 결국은 어떤 북한 당국이 현재 뭐 어떤 실정을 통해서 어떤 실정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고 너무나 전통적이고 구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 또 저러네 이 정도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 YT를 출연하셨을 때 북한이 중국과 잡고 있던 손을 놓고 러시아 손을 잡은 게 정말 악수 중에 악수다. 최악의 수를 둔 거라고 이제 혹평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북한은 더 러시아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 참전까지 하는 거니까 혈맹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혈맹이죠. 예. 아마 지금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의 숫자가 약 11,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뭐 어제자 오늘자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 보니 이미 북한군이 전선에 즉 전투에 직접 투입할 시점이 제가 판단하기엔 아마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일주일 사이에 아마 북한군의 첫 전투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결국 이제 북한군이 피를 흘리겠죠. 전투를 하다 보면은 뭐 지금 현재 러시아 전장에서는 어제 영국의 그 국방 차관인가요? 그분이 그 본인의 BBC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10월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의 최고의 사상자가 기록했다. 하루에 평균 1,500명꼴로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러시아군이요? 예, 러시아군이요.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즉 하루에 죽는 사람이 1,500명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전선에서. 근데 이제 그 전선에서 희생당하던, 그러니까 즉 사살당하던 러시아 군의 어떤 그 대체를 북한군이 한다라는 것이고, 그 11,000명, 즉 우리가 대충 산술적으로 따져놓고 봐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은 사라질 병력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고 북한은 그로써 혈맹 관계를 러시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즉 러시아가 그걸 원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네네. 북한이 오히려 북한 쪽의 니즈가 더 어떻게 보면 절박해서 이제 혈맹 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쌓이는 이런 업보들이 부담이 될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과 이렇게까지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평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만한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계기라든가 혹은 전략적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푸틴의 어떤 결정적인 뭐 시야라든가 혹은 푸틴이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은 대부분 유럽 중심이지 이 극동아시아에 뭐 어떤 딱히 그의 어떤 프리오리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특히나 이 특수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시 북한과 손을 잡은 건데 여기에 김정은은 지금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쟤 너무 저런데 약간 썸 타는 관계인데 북한은 지금 그 썸을 넘어서서 별의별 거 다 가져와서 당장 뭐 결혼 지장 찍자 뭐 이런 정도니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면 이번 파병이 러시아가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원해서 보내주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파병에 관련해서는 아마 러시아도 필요로 했을 정도?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러시아도 지금 병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군의 병력이 반드시 러시아 입장에서 필요한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한 숫자보다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은 11,000명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8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파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보다 더 많은 병사가 파병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약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이미 제공을 한 상태고 우리나라 국방부의 보도에 따르면 약 1,000만 톤가량, 1,000만 발가량이 넘어갔다고 하죠, 포탄이. 네. 북한이 보유한 전시 비축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쟁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해서 비축해둔 전시 비축분의 약 60에서 70% 이상이 이미 러시아로 갔다라는 건 아닙니까? 즉 지금 북한은 자기 곳간을 다 털어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곳간을 당장은 털어서 그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에게 받아올 게 있으니까 그런 계산이 깔려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받아올 게 있다라기보다는 받아오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준다고 뭔가 약속은 했을 거 아니야. 러시아에서도 뭐 러시아가 ICBM 약속을 기술이라든지 그렇게 잘 지키는 에너지라든지. 나라는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략적인 기술이라는 것, 즉 전략적인 무기 지원 혹은 전략적인 핵심 기술이라는 건 앞에 왜 전략적이라는 단어가 붙겠습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얻는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협상의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 뭐 조금 더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핵잠수함 기술 같은 게 전략 기술이에요. 그렇죠. 핵잠수함은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안 됩니다. 뭐 러시아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요 정도 나라 제외하면 핵잠수함 가지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뭐 일본도 핵잠수함이 없어요. 아직. 뭐 중국 정도가 가지고 있죠. 뭐 5개, 6개 혹은 7개 정도 나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무기라고 불리는 것이거든요. 네. 아주 소수의 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 그 전략적인 무기들을 북한 같은 나라에 러시아가 공여를 한다면 그게 더 이상 전략적인 무기가 되겠습니까? 나만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 너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디서 더 이상 전략적인 무기가 아닌 거죠. 그냥 흔한 무기인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는 굳이 그거를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를 넘어서
한국을 대한민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으로 또 작동을 하는 거니까요. 더더욱이.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그런 핵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분명 러시아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건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아마 북한과의 거리를 멀리하면서 다시 또 한국에게 우리 옛날처럼 잘 지내보자라는 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의외로 러시아는 한국에게 꽤 많은 도움이 되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이제 진 빚을 갚지 못할 때 불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최신의 T-80 전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막 36대나 들어오고 우리 그 덕분에 지금 그 흑표 K2 전차 만든 게 사실 그때 들여온 그 T-80에서 우리가 많은 영감을 얻어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러시아와 한국 사이는 여러 가지 특수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함께 했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이런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 전략 핵 잠수함을 북한에게만 넘겨주는데 이 북한이 이 핵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자기들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팔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 제3세계 국가 뭐 시리아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러시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팔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신뢰관계는 매우 급조된 신뢰관계지 이게 어떤 중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그 수십 년의 그 전통적인 관계에 기초한 신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도 지금 막 웃으면서 우리가 형제고 뭐 혈맹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는 언제부터 내가 쟤랑 친했다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가장 결정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김정은이요? 네. 푸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면이 있어요. 푸틴이요? 그렇죠. 푸틴은 예측 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이런 것들을 다 언젠가는 전쟁이 터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즉 푸틴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푸틴이 가지고 있는 야욕 별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그래서 오히려 푸틴을 상대하는 게 러시아의 다른 그 어떤 정치 지도자를 상대하는 것보다 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강경하고 상당히 도발적이고 진취적이고 독재적이기 때문에 다루는 데 있어서는 까다로움이 있겠지만 하지만 어떤 예측 불변의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항상 동반하거든요. 푸틴이 의도한 바입니다. 사실 그거는. 그래야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긴장 관계는 있되 불확실한 관계가 조성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김정은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점은 푸틴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약간 이제 서로 못 믿을 수 있다. 오히려 푸틴이 더 못 믿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러시아한테 팽당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굉장히 영악한 나라입니다. 특히나 푸틴은 바보가 아니에요. 즉 김정은이 올인을 한 대가를 러시아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 혼자 착각을 하는 것이지. 푸틴은 북한이 본인들에게 뭐 혈맹 관계를 뭐 제공을 했고 수많은 병사와 수많은 포통과 수많은 무기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값어치는 러시아가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혹은 핵 보유국으로서 여러 전략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대국으로서의 그 전략적인 지위에는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체급이 맞아야 되는데 체급이 아예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뒤통수를 칠 가능성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뭐 유엔 안보리 뭐 어떤 뭐 제재라든지 특히 뭐 인권 관련된 어떤 결의안이라든지 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계속해서 과거에도 북한 편을 들어주긴 했었는데 그거는 그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미 전선의 일부일 거고 혈맹 관계에서 추후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에 뭐 러시아 쪽 수출도 많기도 했었고 러우 전쟁 끝나면 북한과 러시아 어떤 그 틈바구니를 외교적으로 막 파짓고 들어가서 북한한테 조금 더 불리해지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외교관들이 잘 해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조금 더 저돌적이고 도발적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용도는 끝납니다. 용도? 네, 용도 폐기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의 용도는 용병을 제공하고
포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제공하는 것 이외에 러시아한테 제공해주는 전략적인 물자가 없습니다. 뭐 북한이 기름이 납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물고기 갖다 줄까요? 뭐 없잖아요,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적 가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북한은 그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이웃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일단 러시아도 경제를 재건하고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 관계를 양산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러시아를 전 세계 적으로 돌리는 것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 해빙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고 러시아와 미국 사이 혹은 러시아와 나토 사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진전을 위한 여러 가지 또 물밑 협상이 오고 갈 텐데 그 와중에 북한이 러시아를 믿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뭐 반미 전선, 대미 전선에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미사일 쏴버리고 핵실험 해버리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친구의 존재가 너무나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용도가 그걸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빈틈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러시아한테 딜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처럼 잘 살고 부유하고 있는 것, 우리는 정말 있는 게 돈밖에 없는 나라인데 북한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매력적인 구매처가 아니겠느냐라고 러시아를 분명히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러시아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와 다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친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김정은은 컨트롤하기 어려운 친구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도발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선보인 게 그 화성 19형 ICBM 그게 이제 탄두를 뭐 여러 개를 탑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다탄두 미사일이죠. 근데 그게 실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게 어떤 기술의 완성도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걸 굳이 또 공개를 했잖아요. ICB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추진체, 그러니까 추진체를 잘 만들어서 또 긴 사거리를 날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땅에 꽂혀서 터져야 미사일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 떨어져서 그 터지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ICBM은 쉽게 설명하면은 고각으로 발사하든 무슨 각도로 발사하든 일단 성중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자유낙하식으로 그 긴 거리를 비행하고 와서 자유낙하식으로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해서 목표물로 떨어지는 것이 이제 ICBM이거든요. 그러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올라갈 때와는 또 상당히 다른 압력과 다른 온도를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탄두부의 그 특수광 그 안에 어떤 그 재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 탄두 재진입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즉 그 탄두 안에 그 폭발 물질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러시아가 그걸 줬느냐 안 줬느냐가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다탄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다탄두는 그냥 그 탄두의 그 직경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탄두를 넣으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 근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재진입 기술은 공개가 안 됐어요. 다만 그 추진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신형 추진체를 북한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ICBM을 발사하기 전에 항상 모든 나라가 다 그 추진체 연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연소 시험을 한 두세 번 정도 거친 뒤에 추진체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이제 그 추진체 위에 탄두를 얹어가지고 발사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북한은 화성 19형 발사 시험을 하기 전에 그 추진체 시험을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바로 추진체 위에 탄두를 올려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러시아가 이미 검증 완료된 추진체를 북한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또 여기서도 약간의 오잉하는 포인트가 북한이 필요한 건 추진체가 아니에요. 북한이 필요한 건 재진입 기술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지금 엉뚱한 거 주고 생색내게 하는 거죠. 야, 우리 줬다. 근데 북한은 추진체 기술을 북한도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화성 18형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한 추진체가 있고 그 추진체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받은 추진체는 사거리가 그래봤자 한 2,000-3,000k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그 정도의 기술적인 진보는 북한에게 약간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그걸 준 거예요, 북한에. 물론 차후 러시아가 얼마나 더 많은 뭐 부품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을 해줄지는 아직은 뭐 미지수지만
저는 과연 러시아가 재진입 기술을 줄까? 근데 이게 재진입 기술을 준다라는 건 러시아가 미국의 심기를 아주 크게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그거죠.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뭐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고 미국을 겨냥해서 북한이 본인들의 어떤 그 이를 드러내는 것에 러시아가 정점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발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러시아가 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넘겨준다면 네. 이건 미국을 타겟팅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러시아에게도 점을 콱 찍어놓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푸틴한테 그건 좀 선 넘는 거야. 네. 또 이런 신호를 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만약 러시아의 어떤 직접적인 도움에 의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의 그 탄도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우크라이나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모르는 척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간주할 것이고 나토는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러시아는 그런 어떤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피하고자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대결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계속 부담이 되는 거고 괜히 이제 큰 부담을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러시아는 있는 게 잿더미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린다면 한때 중국도 2017년, 2018년 그때 미국과 무역 전쟁 했다가 얼마나 털렸습니까 미국한테. 그 정도 캐파의 중국도 미국한테는 결코 비비질 못하는데 러시아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경제 규모가. 그러면 사실상 러시아는 미국과 이렇게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건 그냥 죽겠다는 자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푸틴도 그 정도의 멍청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